한국인들이 가장 세계 여러 국가들 중에서 네. 평가절하하는 대표적인 나라 하나를 꼽아라. 저는 단연코 멕시코는 도시화율이 80%가 넘어요. 그러니까 산업 구조를 봐도 여기 완전히 선진국 구조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게스트가 묻고 진행자가 답하는 역시나 박정호 시간입니다. 오늘도 저 아나운서 오승훈이 질문하고 박정호 교수가 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오프닝에서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멕시코가 수혜를 입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미국은 아무래도 자원 그리고 값싼 노동력을 좀 확보하기를 원하니까 네. 예, 다른 대체지를 찾아야 하는 입장일 텐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멕시코가 대안으로 부상하는 듯해요. 그래서 오늘은 멕시코 경제 상황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 이게 멕시코의 경제 성장세가 좀 가팔라졌나요, 최근에? 사실 아직까지 성장 수치로는 표현되진 않습니다만 FDI라고 하죠. 외국인 직접 투자. 이 FDI 금액은 급격히 늘고 있고요. 특히 가장 앞으로 주목받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의료, 우주항공 이런 분야에서 멕시코가 모든 다국적 기업의 투자 영순위로 지목되기 시작하면서요. 이게 가장 단적으로 앞으로 멕시코의 경제 성장률을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된다라는 단적인 증거가 되는 게 지금 멕시코 내에 산업단지에 대한 수요가 2년 반 만에 2배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공장을 많이 짓겠다는 수요가 앞으로 짓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안 지었으니까 경제 성장률 수치에는 반영이 좀 덜 되겠습니다만 이 공장들이 다 완공되거나 실제 추진이 예정되어 있던 것들 중에서 적지 않게 이제 진행이 되면 야, 멕시코 경제 다시 살아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충분히 가져볼 만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요 배경에는 미국의 니어쇼어링 정책이 있다고 들었는데 예. 이게 오프쇼어링이랑 리쇼어링은 제가 들어봤어요. 역시나 박정우 시간에 말씀을 해주셨던 많이 걸로 했었죠, 기억하는데 우리. 예. 그러니까 오프쇼어링은 생산 시설을 해외로 이전하는 것. 네. 예. 그다음에 리쇼어링은 다시 본국으로 생산 시설을 가져오는 것. 니어쇼어링은 뭐예요? 네, 말 그대로 니어 근처로 옮기는 겁니다. 원래 해외로 공장을 이전했던 가장 큰 이유들이 몇 가지 있을 겁니다만 보편적으로는 인건비 싼 데로 옮기거나 규제가 좀 낮은 데로 옮기거나 이런 데로 이제 이런 데를 찾다 보니까 해외로 갔겠죠.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자기 나라에서 본국에서 그러지 말고 다시들 들어오십시오라고 한다고 해서 인건비가 갑자기 다시 싸질 리도 없고 규제를 낮춰줄 가능성도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해당 국가에서 생산하는 게 훨씬 유리해지는 다른 요인들이 있을 땐 그럴 때 차선책으로 선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접 국가의 생산 기지를 옮겨가지고 거기서 생산하는 걸 선택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런 관점에서 미국에 진출하고 싶은 국가들이 미국과 동등한 대우를 받거나 미국에 들어가는데 규제가 굉장히 낮은 여타 국가를 찾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멕시코인 거죠. 그래서 멕시코가 니어쇼어링의 대명사가 됐고요. 그럼 여기서 기본적으로 이제 당연히 궁금한 게 멕시코의 인건비라든가 규제라든가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당연히 궁금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니어쇼어링은 미국이 멕시코에 공장을 세우는 게 아니라 다른 다국적 기업들이 그렇죠. 미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멕시코에 공장을 세우고 싶어하는.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이군요. 그리고 실제 미국을 떠났던 미국 기업들도 미국으로 돌아오기보다는 멕시코에 공장을 세우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군요. 그럼 인건비가 어쨌든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거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 멕시코에 어떤 역할을 부여했느냐 다국적 기업들이 보면요. 앞서 이제 우주항공이나 자동차 산업 여기로 많이 이전하고 있고 신규 건립하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오승훈 변호사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주항공 전문가이니까 이 우주항공은 고부가치 산업이니까 이게 그냥 단순 반복적인 일 하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단순 반복적으로 조립을 하거나 가공을 하는 파트가 있는 것들은 전부 우주항공 그 공장도 멕시코에 짓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멕시코를 주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직까지 고기술이나 고부가가치가 아니라 값싼 노동력이라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 도대체 얼마를 받느냐? 인건비 수준을 좀 궁금한데. 네. 북미 지역에 거의 그 나프타로 같이 엮여 있다 보니까 인적 교류가 원활한 상황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이제 최저임금비 이런 것들이 비슷해질 수밖에 없는 면도 있는데 네. 자꾸 이제 하나로 귀결돼 가는 거죠. 그런데 다른 캐나다랑 미국에 비해서 멕시코의 최저임금은 5분의 1 수준입니다. 최저임금 자체가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5분의 1 수준으로 낮다 보니 실질적으로 값싼 노동력 찾아서 미국에 수출하겠다라고 하면 멕시코에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이거죠. 그러니까 멕시코의 사회 문제 중에 빈부격차가 굉장히 크다고 듣기도 했는데 네. 인건비 자체가 워낙 싸다는 게 거의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다 최저임금 쪽의 임금을 받는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건 맞나요?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어요. 대부분의 국가들이 멕시코로 흘러가는 경로를 보시면 이게 더 쉽게 이해가 되시는데요. 예. 우리나라에서도 공장 지어서 물건 만들고 또 유럽에서도 공장 지어서 물건 만들었던 많은 국가들이 이제 우리나라 물건 저 인건비 너무 비싸졌어. 다른 데로 가야지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안에서 일단 어떻게든 인건비를 낮출 수 있는 편법이나 아니면 불법은 아니지만 뭐랄까요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찾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게 아웃소싱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내부에서 했던 걸 이제 직원 뽑지 말고 외주화하자. 네. 그리고 외주화하니까 우리 회사 직원 아니니 우리는 거기 인건비 수준은 어떻게 될지 그런 건 저희한테 말씀하지 마시고요. 이 단가에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것들 요구해서 어떻게든 단가 낮추는 거잖아요. 통으로 계약하는.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분명 우리 회사 내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인데 실제 그 회사 직원이 아닌 경우가 있죠. 맞아요. 파견직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해외 유럽이나 일본이나 한국에서도 어떻게든 인건비 비중을 낮춰보려고 다양한 뭐 편법이든 합법적인 수단에서 허용되는 일들을 했다가 그것마저 안 되니 멕시코로 가는 거예요. 근데 멕시코로 가서 5분의 1 인건비 싸졌으니 이제 있는 그대로 그냥 5분의 1 인건비 싸진 거 주고 그냥 고용하자. 이렇게 하지 않죠. 그동안 해왔던 편한 방법들을 익히 알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멕시코의 인건비가 5분의 1 싸지만 더 낮출 수 있는 방법, 인건비를 계속 안 올려줘도 되는 방법을 또 여기 멕시코에 진출해서 또 뭐랄까요? 활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멕시코에 있는 많은 다국적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 중에서는 일부는 그 회사 직원이 아니라 우리 예전에 했던 것과 똑같이 파견직 직원이고요. 이런 거는 저희가 안 하고 저희가 다시 멕시코 내에 어떤 하청업체에게 아웃소싱을 줍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진행을 해가는 거죠. 근데 이 정도로 낮은 인건비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노동력이 계속해서 공급하고 남아 돌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맞습니다. 멕시코는 인력이 또 풍부한 그 나라예요. 네. 세계 인구로 10위에 해당되는 인구 대국이거든요. 예. 한 1억 2천만 명이 좀 넘는 오. 숫자의 인구 대국이고요. 맞네요. 그리고 이렇게 인구가 많지만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일할 사람이 점점 줄어들어서 정년 연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령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멕시코는 평균 연령이 얼마가 되냐 하면 29.2세입니다. 오. 그리고 24세 인구가 무려 전 인구의 40%가 넘어요. 젊은 국가군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생산 가능 인구가 1억 명에 거의 달하는 수준이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멕시코가 나름대로 젊고 일할 만한 인구 숫자가 그 같은 1억 인구를 보유한 국가들 중에서 제일 많은 국가이기 때문에 네. 인건비 경쟁이 당연히 심할 수밖에 없죠.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멕시코는 뭐라 할까요? 많은 국가들이 인건비 하여튼 낮추기 위해서 선택하는 선택지고요. 하나가 더 있는 게 네. 멕시코는 되게 일찍 결혼합니다. 네, 뭐 24살에 초산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결혼은 22, 21살 이럴 때쯤 한다는 얘기겠죠. 예전 우리나라 같은 그렇죠. 느낌이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가임 기간이 길다고 하죠. 그렇죠. 그럴 수 있는 여건도 있기 때문에 출산 장려 정책을 우리가 도입했었을 때 네. 그 효과성이 극단적으로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국가이다 보니 뭐 인력만큼은 뭐 충분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럼 노동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 같은 걸 쓰기만 하면 지속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한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개인들 단위에서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경쟁하는 과정에서 저는 더 싸게 채용하실 수 있는데요. 저를 차용해 주시죠. 이런 경쟁도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인구 구조잖아요. 예, 지금. 예.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멕시코의 영문 풀네임을 보면 네. 합중국으로 돼 있어요.
유나이티드. 예. 예, 그러니까 이건 무슨 소리냐면 미국과 똑같이 주별로의 독자성, 주별로의 나름대로의 자율성이 꽤 높다라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멕시코도 멕시코 시티라든가 멕시코 주 이런 곳들은 경제적으로 좀 부상한 곳이고 네. 그리고 저기 그 미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곳도 다국적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서 거기도 좀 부유한 곳인데 또 그렇지 않은 지역들도 많아요. 그럼 그런 지역에선 우리 쪽의 경제, 우리 주의 경제를 더 부강시키기 위해서 네. 고용 관련한 규제를 낮출 수도 있는 요인도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뭐 차등 임금을 적용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충분히 우리나라는 안 되지만 멕시코에서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값싼 노동력에 대한 그 메리트, 장점은 멕시코에서는 계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방금 말씀하신 거에서 조금 네. 궁금한 게 생겼는데 그러면 주마다 최저임금도 다른가요? 지금은 아닙니다. 이게 정권마다 또 성향이 다르겠죠. 예. 예를 들어서 바로 전에 정권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해서 좀 자유주의라고 해야 되나요? 신자유주의 뭐 이렇게 표현들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더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그 국가가 웬만하면 간섭하지 말고 민간의 영역에 넘기자 이렇게 해서 에너지 수급 체계나 사업에 대한 권한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경제적인 요소들을 그걸 민간에 많이 넘겼었는데 최근 정권을 잡았던 정권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자국 이익 중심 그다음에 민족주의 뭐 이런 성향이 더 많아서 예. 국가가 하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국적 기업이 가져가는 이익을 국민들에게 나눠주겠다. 이런 것들 속에서 노조 같은 경우도 엄정하게 관리하고 최저임금 같은 그 어떻게 보면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도 엄정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외국 기업들이 어쨌든 멕시코에 와서 생산 시설을 만들고 제조를 하기 위해서는 뭐 인건비가 싼 것도 문제지만 공장을 돌리려면은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뭐 석유를 뗀다든가 아니면 대부분은 이제 전력으로 전기로 공장을 돌릴 텐데 그런 에너지 수급 같은 것들은 원활하게 되나요? 멕시코에서는? 네, 사실 요즘 멕시코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건 바로 에너지 수급 문제입니다. 물론 멕시코 내부에서도 이슈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워낙 기업들이 여기 많이 진출해 있거든요. 예. 멕시코 정부에서 제출한 통계를 보면 지금까지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2,000개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뭐 우리나라 그럼 상장사 다 멕시코에 가 있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예. 멕시코 국가에서 제시한 통계도 멕시코도 이제 자꾸 외국 기업 유치하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누적된 통계인 거예요. 지금은 폐업해서 없어진 것까지 다 포함한 거고 예. 그리고 멕시코에 가 있는 우리나라 소상공인들 중에서 보부상 같은 역할을 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네. 그분들도 다 하나하나의 다 기업으로. 카운트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으로 진출해서 아직까지 활동하고 있는 기업은 한 480개 정도가 됩니다. 480개만 해도 그거 대단한 거죠. 이렇게 먼 나라인데 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거 뭐 방금 질문 주신 것도 있지만 그거까지 하나 말씀드리고 에너지 얘기를 드리면 예. 480개나 되는 우리나라 기업이 멕시코에 진출했다는 건요. 벌써 이 두 국가의 관계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선 멕시코가 뭐 아주 유력한 교역국은 아니에요. 우리는 미국, 중국, 뭐 일본, 뭐 사우디, 호주 등등 쟁쟁한 국가들이 많기 때문인데 그렇죠. 멕시코에게 한국은 네. VIP예요. 아, 교역국 몇 등일 것 같으세요? 높이 잡아주세요. 그래도 미국, 중국, 뭐 캐나다 뭐 이런 나라들을 제하면 한 5위, 6위 되지 않을까요? 높게 잡아서. 1등, 2등 순서 맞춰주셨어요. 아, 그래요? 멕시코의 1등 교역국 미국 당연히 맞고요. 2등이 많은 분들이 캐나다 아닐까요? 나프타 때문에 생각하시는데 중국이 맞고요. 네. 중국 그리고 워낙 그렇죠. 대규모 공장. 맞아요. 네. 중국 기업들도 멕시코 많이 세계 와 공장인데요.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캐나다가 아니라 한국입니다. 아, 멕시코의 3대 교역국이 바로 한국인 거예요. 아 그래요. 우리한테 수입을 많이 하나요? 우리가 수출을. 우리가 거기에다가 이제 수출을 많이 수출을 해야죠. 많이 왜냐하면 거기 하겠죠. 공장이 있으니 네. 물건을 보내줘야 거기서 몇 가지를 조립해서 미국으로 보낼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굉장히 고마운 나라기도 하네요. 그렇기도 하고 또 멕시코는 한국이 또 무엇보다 중요한 교역국이니까 네. 한국을 잘 대우해 줘야겠죠. 그렇군요. 자,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간간히 멕시코 전력 수급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뭐 관련 기관들에게 이제 기업체들이 모여져 있는 뭐 협회 같은 곳에 뿌려줍니다. 근데 최근에 멕시코의 전력망에 대해서 정권이 바뀌면서 굉장히 큰 전환점이 생겼어요.
그 전에 정권은 앞서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 부분의 영역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예. 전력 수급망을 민간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외국 다국적 기업들도 참여해서 멕시코 전력망을 공급하는 그 인프라를 추가적으로 더 구축하는 걸 자유롭게 열어주자 이런 의견이 많았었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독일 기업하고 이탈리아 기업하고 스페인 기업이 민간 전력 개발 프로젝트를 멕시코 내부에서 진행을 해왔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점점 더 다국적 기업들이 많이 들어올 게 뻔하니까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느냐? 정권 바뀌고 나서 국가 주도로 에너지 공급 또 전력망 공급을 국가 주도로 하겠습니다. 네. 이런 정책 기조로 바뀌고 나서 방금 말씀드렸던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등의 국가에서 진행했던 민간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 9개가 전면 중단된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외국에서는 볼멘 소리를 하는 에너지 개발 관련한 회사들의 목소리가 아주 높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법이 바뀐 게 한국 기업들도 좀 고민이 돼야 되는 게 이게 저는 당연히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 기업 입장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민간이든 공공이든 서로 경쟁적으로 전력망 공급하는 것들에 대해서 경쟁을 많이 하다 보면 당연히 전기료가 어떻게 되겠어요? 낮아지겠죠. 낮아지죠. 네. 특히 전기 같은 경우는 규모의 경제이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이 치킨 게임에서 무너지게 되면 그것까지 내가 규모를 넓힌 다음에 더 전기 공급을 싸게 할 수 있게 되고 그럼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이 시장에 누가 못 들어오는 진입장벽 효과까지 만들 수 있다 보니까 예. 먼저 누구 하나 망해라 하는 수준으로 서로 경쟁적으로 경기료를 막 싸게 해줄 수 있는 여지가 생겨요. 그래서 민간이 적극 참여하는 거 굉장히 다국적 기업들 입장에서는 선호할 수밖에 없는데 멕시코의 최근 기조가 어떻게 되냐면 앞으로 석유라든가 화석 연료를 채굴하는 것도 멕시코 내부에서 일괄 공정으로 전부 다 하고 그러니까 석유가 어디 있대 이거 발견하는 것도 멕시코 내부에서 하고 예. 시추에서 얼마나 있는지 최종 확인하는 것도 멕시코에서 하고 정제하는 거 멕시코 그리고 그거를 소비하는 것도 이제 멕시코가 석유 수출 안 하겠다는 거예요. 멕시코는 중남미 국가의 엄청난 산유국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수출하지 말고 우리가 캔 석유로 우리 내부에서 자급자족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든 과정을 국영 석유 회사라든가 국유화하거나 국가가 주도해서 하겠다는 거죠. 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일반적으로 중남미 국가에서 이런 시도들 여러 차례 했던 거 봤었거든요. 그러면 비효율성이 생기고 경쟁이 없으니까요. 예.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게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집니다. 그럼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지면 당연히 피해보는 건 누구다? 우리 진출한 기업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멕시코 정부는 다국적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돼서가 아니라 이렇게 전기료가 올라가면 멕시코 국민들이 걱정하는 면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물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요. 네. 멕시코가 2023년까지는 물가 상승률이 8%가 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만약에 국유화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수급 체계가 가격이 비싸지게 되면 국가에서 보조금을 줘서 전기료를 일정 수준으로 계속 맞춰드리겠습니다. 이걸 발표를 했거든요. 일단은 그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그렇죠. 의지가 있는 강력한 거죠. 의지를 예. 보인 거죠. 그래서 에너지 가격 인상률을 2022년, 2023년도 OECD 38개국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했어요. 보조금을 줘서.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미국과 캐나다와의 사이가 틀어지게 만드는 요인이에요. 왜냐하면 네. 야 너희 나프타 같이 하면서 우리 에너지 개발 회사든 뭐든 멕시코에서 편하게 장사할 수 있게 해줬고 그리고 멕시코도 미국에 편하게 들어올 수 있게 상호 호혜적으로 한 건데 네. 니네 갑자기 이렇게 에너지 자국 우선주의 해가지고 외국 기업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고 외국 기업들이 뭐 하려고 하면 인허가 안 내주고 그리고 니네 전기료에 보조금을 주네 이거 우리 그 사인했던 내용에서 어긋나는 거잖아 하면서 만약에 니네 이런 행위를 계속하고 이게 정말 확정적으로 이제 사실임이 다 확인되고 나면 거기에 응당하는 관세를
멕시코에서 넘어오는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미국과 카나다가 엄포를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프타니까 멕시코에서 생산하면 관세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각각의 국가들 간의 또 관계 속에서 뭐랄까 보복성 관세가 부과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멕시코의 에너지 수급 정책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과 한국 정부에서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멕시코가 니어쇼어링 정책들로 이제 다국적 기업들이 멕시코로 몰리는 상황 네. 이런 것들은 인건비가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네. 해주셨고 외국 기업들이 어쨌든 제조를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할 텐데 네. 그 에너지에 대해서 이 얘기를 나누다가 일단 마쳤습니다. 네. 그 자국 중심적인 정책을 국가에서 쓰기 때문에 미국과의 갈등도 생기고 있다. 예, 맞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저는 여기서 조금 궁금한 게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에너지를 각 기업들, 각 국가의 기업들이 알아서 자급자족하도록 하는 뭐 너희가 알아서 생산 시설도 만들고 전기를 공급하는 회사를 차릴 수도 있고 네. 이렇게 해주면 열어주면 네. 그들 사이에 경쟁이 일어나서 에너지 가격이 싸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멕시코에서 정부에서 우려하는 건 그런 거 아닐까요? 결국에 그런 식으로 하면 힘 있는 민간 기업들이 독점을 해서 에너지 시장을 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독점을 한 기업이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네. 자국 기업이 아닌 그걸 우려해서 이런 자국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쓰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 생각은 맞는 생각인가요? 이것도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십니다. 예. 사실 우리가 에너지라든가 철도라든가 뭐 또는 공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국가 기관망 아니냐, 그렇죠.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인프라 아니냐, 그걸 민간에 넘겼다가 민간이 갑자기 그걸 가격을 뭐 몇 배씩 올려버리고 하면 그 피해를 어떻게 감내하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국유화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죠.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지역이나 이런 데 보면요. 대표적으로 철도 같은 경우도 철도를 우리나라처럼 코레일이라는 공기업에서 운영하는 형태가 아니라 네. 철도 회사가 민간 한 8개, 9개 회사들이 막 철도 회사가 있어요. 네. 그리고 상수도 하수도도 막 경쟁이 있고 전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쪽 지역을 가보면요. 나프타로 묶여져 있는 동네를 가보면 서로 세일즈를 해요. 우리 전기 쓰세요를. 네. 그럼 도대체 이건 그러다가 만약에 치킨 게임에서 한 사람이 이기면 네. 독점 기업화 되니 문제되는 거 아니냐. 바로 그래서 이 전력을 공급하는 여러 요소들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요소 한두 개는 국가가 딱 틀어잡고 있어요. 그래서 민간이 한 사람이 너무 과대한 힘을 갖게 돼서 시장 지배력을 갖게 돼서 나 이제 가격 2배 올려야겠어. 그러면 너 그런 식으로 우리 국가 경제에 피해를 주려고 해. 그러면 그 전력을 송배전하거나 아니면 검침하거나 하는 예를 들어서 그 돈을 받아가려면 여러 요소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중에 어느 한 파트만은 절대 민영화하지 않고 국가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민간 기업이 그런 식으로 과하게 뭔가를 청구하거나 그렇게 되면 국가가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 그걸 민간 기업에게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역할을 비용을 올려버리는 거예요. 네. 올려버린 다음에 예를 들어서 너 계속 전기 서비스하고 싶으면 나한테 또 돈 내야 되는 거 있잖아. 송전할 때는, 배전할 때는, 검침할 때는. 그럼 그건 이제 나한테 얼마 줘 해서 올린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다시 국민들에게 보조금을 줘서 전기값을 확 낮춰준다든가. 네. 그래서 함부로 그런 일을 도모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이 가지고 있는 효율성은 효율성대로 담보해 가면서 정부가 이거 민간의 행포를 방지하는 것은 아니게끔 만드는 요소들이 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독점 문제는 국가가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다. 그렇죠. 요즘에는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친환경 에너지라고 네. 해요. 이런 에너지를 공급하고 수급하는 네. 그런 방식을 많이 전환되고 있잖아요. 전 예. 세계가. 멕시코는 어떤 상황이에요? 이게 또 멕시코가 되게 특이합니다. 탈탄소 기조가 전 세계적인 흐름이잖아요. 예. 그런데 멕시코는 2019년도 이후부터는 네. 탈탄소 기조에 100% 역행하는 거꾸로 가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네. 멕시코는 앞으로 에너지 수급 체제에 대해서 자급자족할 겁니다라고 이제 이미 정권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예. 이걸 자급자족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규모의 경제 실현해야 되고 충분한 규모의 시설 투자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 수급 체계를 더 사용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키워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 신재생 에너지라고 불리우는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를 2019년도 이후부터는 정부가 신규 승인한 게 한 건도 없어요. 그래서 민간이든 외국 기업이 여러 멕시코에 제안을 하거든요. 네. 멕시코에서도 물건 만들 때 탄소 배출 얼마나 하는지 다 카운트 하거든요. 국제기구에서. 그러다 보니까 민간이든 외국 기업들이 전부 다 우리 이렇게 풍력 설비 옆에 만들고 태양광 패널 쭉 깐 다음에 이걸 통해서 신재생 에너지로 여기서 물건 생산하려고 하는데요. 라는 걸 전부 다 멕시코 정부나 주정부에 제안을 하는데 전부 지금 현재 50건이 지금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50건 전부 승인 대기 중 승인을 최종 해준 게 한 건도 없어요. 그러니까 멕시코에서 생산하기로 한 그리고 멕시코에서 앞으로 더 많이 생산할 석유사 이 기조라고 봐도 과언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멕시코 정부는 어쩌면 기업 유치, 산업 성장 여기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우리는 지금 그런 걸 친환경 뭐 이런 걸 챙길 때가 아니다. 이런 쪽의 기조로 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일까요? 그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나쁘게 평가를 해볼게요. 예. 이제 멕시코라는 나라는 미중 갈등 속에서 많은 나라의 선망의 대상의 대체지가 됐다. 중국 말고 다른 나라 말고 미국에 수출하려면 우리 멕시코로 밀려 들어올 수밖에 없어. 그렇다면 얘네들한테 장사 제대로 해봐야겠네. 근데 멕시코는 늘 석유를 기반으로 한 산업 생태계가 멕시코 전체 제조업 분야에서 한 20% 이상의 아주 공고한 세력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기회에 나름대로 좀 더 뭐랄까요 자신들의 영역을 넓혀야 되는 것도 있고 국가 입장에서도 국민들 아까 빈부격차 말씀해 주셨는데 네. 국민들에게 뭔가 직접적으로 수혜를 더 주려면 정부가 직접 플레이어가 돼서 돈을 벌어서 그래서 나눠줘야 될 것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석유를 기반으로 한 화석연료의 에너지 수급 체계를 직접 챙기자. 그럼 이걸 직접 챙기면서 여기 들어올 수밖에 없는 다국적 기업들 많으니 니네 석유 더 사 아니면 니네 전기 쓸 때 석유를 기반으로 한 다른 에너지 수급 체계를 기반으로 한 이걸 더 이용해. 이걸 요구하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산업 기반을 올리려는 거죠. 알겠습니다. 실제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한 발전소를 아직도 신규로 짓기 위해서 부지를 알아보고 추진 중인 나라는 OECD 국가들 중에선 네. 멕시코가 아마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군요. 정부가 돈 벌어서 국민들한테 어쨌든 지원하고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다면 네. 아까 석유도 말씀하셨지만 석유는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원이 많으니까 그걸 또 팔아서 국부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수출은 안 하고 내부에만. 내부에만 네, 석유도 이제 수출 안 한다.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석유를 다 쓰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멕시코가 기본적으로 자원 부국이겠죠. 그럼요. 땅도 넓고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한국인들이 가장 세계 여러 국가들 중에서 네. 평가절하하는 대표적인 나라 하나를 꼽아라. 실제 위상보다라고 하면 저는 단연코 멕시코를 우리가 너무 평가절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어떤 면에서요? 아까 인구도 1억 2천만 명이 넘는다고 말씀드렸죠. 예. 인구 대국이고요. 그다음에 땅이 얼마냐 하면 우리나라가 뭐 한 대략 10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멕시코 같은 경우 우리나라 한 20배 정도 돼요. 그런데 우리 세계지도 펼쳐보면 네. 멕시코란 나라가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게 항상 바로 위에 미국이 있고 그렇죠. 그 위에 캐나다 있고 또 조금만 밑에 쳐다보면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있다 보니까 뭐 땅이 별로 큰 나라는 아니네 이렇게 오해하는데요. 주변에 큰 나라가 워낙 많아서요. 그러다 보니까 멕시코가 항상 이렇게 평가절하돼요. 그런데 멕시코는 땅도 워낙 크다 보니까 다양한 것들을 할 수가 많고요. 그리고 자원도 워낙 많고요. 이제 리튬까지도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석유, 리튬 나오고 그리고 멕시코 자꾸 우리가 영화에서 서부 영화 자꾸 생각하시는데 그 담쟁이 덩굴 같은 이상한 거 뭉쳐가지고 막 그 사막에 휘 돌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왜 그런 거 생각하고 뭐 어쩌다가 운 좋으면 선인장 하나 서 있고 나머지 모래바람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멕시코는 도시화율이 80%가 넘어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멕시코 자꾸 미개한 나라로 생각하시면 큰일 나세요. 70년대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성장하고
라고 뭐 세계에서 주목받는 맞아요. 나라였잖아요. 네. 예. 오해가 있는 부분이다. 오해가 큽니다. 우리가 네. 멕시코를 과소평가하고 있다. 네. 그런데 석유 같은 것들은 자원 보호주의를 네. 좀 강화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자원들도 그런 기조가 있나요? 네, 전부 국유화 기조입니다. 특히 앞으로 주목받을 리튬 역시도 어떻게 보면 이제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이 이런 자원으로 인한 부가가치를 전부 다 가져가는 것들을 예전부터 많이 봐왔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리튬은 이제 철저히 국가가 주도해서 광업 개발권뿐만 아니라 직접 정제하는 것도 좀 챙겨보려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멕시코는 리튬뿐만 아니라 다양한 희소금속들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표적인 지역이에요. 땅도 워낙 넓고 지형도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멕시코는 이런 아직 탐사하지 않은 그 워낙 자연 보호 등등으로 인해서 네네. 그런 지역들도 많은데 지금 정책 기조는 그러 개발하자. 그래서 빈부격차도 완화하고 자꾸 조금 계절 근로자라고 하죠. 특정 계절이 되면 네. 국경 넘어서 미국에 자꾸 일하러 가는 멕시코 남성들이 많은데 네. 그거 막고 내부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좀 터전을 만들어 보자 해서 아마 이제 굉장히 광업 개발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산업은 뭐예요, 멕시코에? 예. 일단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멕시코 대표 산업 농업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자꾸 어디 가서 농사 짓는 거 생각하시고 당나귀 돌아다니는 거 생각하시는데 멕시코의 농업 비중 4%밖에 안 돼요. 4%요? 4%예요. 농업이 4%입니다. 우리나라는 몇 %예요? 우리나라도 거의 그 수준이죠. 그 수준, 비슷한 수준인데. 그리고 서비스업 비중이 한 거의 60% 가깝고 제조업이 한 30% 가깝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산업 구조를 봐도 여기 완전히 선진국 구조 가진 거죠. 그러면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산업군들이 뭐가 있느냐? 역시 멕시코 하면 자동차죠. 자동차. 예. 자국의 자동차 브랜드라는 게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군소 브랜드가 있긴 합니다. 아, 멕시코 브랜드가 예, 있군요. 아주 군소한 거예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멕시코의 자동차 산업이 전 세계 4위예요. 자국의 자동차 브랜드도 일천하는 상황에서 4위인 거는 결국 뭐다? 전 세계 자동차 메이커들 다 멕시코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심지어 미국 회사들도 멕시코에 있어요. 예. 네. 전 세계에서 4대 자동차 수출국인 건 예. 달리 말하면 멕시코에서 생산된 자동차 10대 중 9대가 외국에 수출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정확히 그중에 7대는 네. 미국 캐나다까지 오. 거기에 수출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이 가장 많이 찾는 전문가가 멕시코 지역 전문가예요. 왜냐하면 계속 이제 거점이 점점 더 그 멕시코에서 자동차를 생산하게 되는데 미국을 이해하는 전문가는 너무 많은데 멕시코를 이해하는 전문가가 사실 많지가 않아요. 지금까지 전문가는 이미 이 회사에 재직해서 10년 동안 멕시코 주재원으로 일하다가 아니면 협력사로 가 있다가 그렇게 된 전문가니까 이건 누군가에게 이미 기채용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신규 채용을 더 해야 되는데 새로운 전문가가 필요. 새로운 전문가가 없는 거예요. 신규 수요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에요. 더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멕시코는 앞으로도 누군가가 나 멕시코 전문가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생소한 게 아니라 산업적으로는 그러세요? 저희 한번 인터뷰해서 한번 우리 회사 일할 생각 없냐고 물어볼 정도로 굉장히 수요가 많은 분야입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도 멕시코에 이미 공장을 짓고 지금 생산을 하고 있나요? 그럼요. 진작 진출 다 했고요. 그다음에 그 기아차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전기차 공장을 크게 네. 멕시코에 신규로 더 지으려고 좀 결정을 한 상태고요. 그렇군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멕시코에서 어떤 좋은 입지에서 어떻게 생산하는지가 또 글로벌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돼버렸죠. 가장 대표적인 산업은 자동차 산업이라고 네.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으로가 혹시 아까 말씀하신 항공우주인가요? 예, 맞습니다. 아 진짜예요? 저는 이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는 좀처럼 많은 사람들이 조망하지 않는데요. 네. 일단 멕시코는 전 세계 항공 우주 분야의 14번째 공급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항공 우주 산업에 대한 대표적인 공급자일 뿐만 아니라요. 최근에 항공 우주 분야의 성장률이 매년 50%씩이 넘어요. 정말 급성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 미국에서 워낙 민간 우주 산업을 하는 민간 기업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네. 예, 수요가 굉장히 점점 늘어나긴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우주뿐만 아니라 이제 항공이 이제 문제인데요. 전 세계에서 우리 대표적인 항공사 두 군데 꼽잖아요. 네. 보잉하고
에어버스예요. 에어버스. 예. 근데 세 번째를 다들 모르시더라고요. 세 번째가 어디냐면 브라질 항공사예요. 그래요. 저도 예. 몰랐어요. 예. 엠브라에르라는 회사인데 예, 엠브라에르. 이 회사가 브라질 원래 회사예요. 네. 그런데 재정이 조금 어려워져서 매물로 나와서 보잉이 인수하려다가 잘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우리나라도 요즘 우주항공 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특정 회사가 인수하려고 했었어요. 엠브라에르를. 네. 근데 이 회사가 어떻게 아니 브라질에서 무슨 항공사 그것도 프로펠러로 돌아가는 그 비행기가 아닙니다. 제트기예요. 제트 엔진으로 가는 네. 이 제트 엔진으로 가는 세 번째 항공기를 만드는 회사가 브라질에 있었다고요. 다들 놀라시는데 중남미에는 아주 독특한 항공기 시장이 있어요. 어떤 시장이냐면 네. 보잉이나 에어버스는 승객을 태우는 그 규모가 50인부터 100인 사이는 기종을 만들지 않아요. 상업성이 없거든요. 예, 너무 작으니까. 그렇죠. 네. 유럽에는요. 그러니까 2인승이나 3인승, 4인승 되는 거 있잖아요. 그 네. 프로펠러로 가는 거. 네, 이런 거 경비행기라고 경비행기. 하죠. 네. 이런 거 만드는 회사는 유럽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유럽은 경비행기 시장이 있고 그걸 제조하는 회사가 있고 그리고 큰 비행기 여객기는 보잉과 에어버스가 있는데 그런데 브라질에선 이 기종을 만드는 회사가 아직까지 존치하면서 이런 특이한 회사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치안이 너무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네. 내가 대농장 준대, 멕시코 농장 준대 예. 내 그 사탕수수 농장을 한번 보러 가려고 해요. 근데 나는 저기 뭐 도시쯤 어딘가 살고 있겠죠. 그럼 그걸 보러 가려고 그 밀림을 헤집고 사탕수수 농장 밖까지 가려고 하면 중간에 깽에게 납치당해서 뭐라고 할까요? 그 보상금 달라고. 위험하군요. 네, 이런 거 요구하기가 십상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 아들, 딸들 학교 간다고 차 태워서 보내면 중간에 납치됐다고 또 전화 오기도 십상이고요. 아, 치안이 안 좋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제일 안전한 이동수단은 뭐다? 비행기예요. 그런데 중남미는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양극화가 워낙 심하다고 말씀 예. 주셨잖아요. 비공식적인 걸 보면 상상을 초월하실 텐데 아마 국부의 99%를 0.01%가 가진 나라들도 많아요. 아, 예. 그러다 보니 이런 사람들이 자기 운송수단으로 선택한 건 개인 비행기인데 50인승 정도 되는 걸 사서 좌석 다 없애고 전용기 사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곳이에요. 그렇군요. 중남미가.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한 수요를 다 충족시키기 위해서 엠브라에르라는 곳에서 이 전용기를 만드는 그 아주 독특한 50인 이상 100인 사이의 기종이 있었는데 네. 이 회사가 잘 운영을 못했어요. 이 수요가 없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매물로 간간히 나오고 멕시코 같은 나라는 야 우리가 세계 3대 여객기 회사가 돼보자. 그런 걸 가진.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자체 브랜드는 없고요. 미국이나 다국적 기업의 OEM 1차 벤더사 정도의 위상만 가지고 있지만 너무 급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되면 이제 조립해본 경험이 우리가 생겼으니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나 만들어 보면 어때?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유의 비행기 수요 앞으로요. 양극화라는 건 참 불편한 진실이지만 계속될 수밖에 없는 추세거든요. 네. 그러면 슬슬 원래 자동차만 좋은 차 타야지 했던 사람들이 국민소득 5만 불 이상 되면 요트 사는 게 당연한 거고 요트 사다가 다시 국민소득 10만 불 이상 근처 가서 굉장히 부자 생기면 이제 경비행기나 자가용 비행기 수요 올라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미래지향적인 수요에 미리 또아리 틀어놓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산업 육성해보자가 멕시코의 중장기적인 계획 중에 하나예요. 아,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커서 부유한 사람들은 어쨌든 막대한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 그 사람들을 겨냥한 항공우주 산업인 거네요. 예. 아, 그렇군요. 일단 멕시코에 대한 오해 하나 말씀드리면 예. 이렇게 멕시코처럼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진출을 많이 하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저는 멕시코 아까 치안이 안 좋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멕시코 주재원으로 가보신 분들 중에는 무슨 소리냐? 난 한 번도 그런 일 못 경험해봤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네. 그럼 그분이 잘못된 거고 뭐 제가 틀린 거냐 아니면 뭐 이런 게 아니라 멕시코의 특수성을 아셔야 되는데요. 주마다 범죄율의 차이가 너무 커요. 아, 네. 대표적으로 유카탄하고 캄페체 이런 데에서 일어나는 살인 범죄 발생 건수와
멕시코의 대표적으로 우범지대라고 할 수 있는 미초아칸 주하고 멕시코 주하고 그다음에 할리스코 주의 범죄율은 70배가 차이 납니다. 주마다. 네. 그런 차이가 크니까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느 주에 있었느냐에 따라서 내가 아는 멕시코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네. 저도 워낙 듣는 얘기가 달라가지고 네. 뭐 갱이니 위험하고 그렇죠. 그러고 무슨 소리세요? 얼마나 쾌적했는데 이런 소리가 많아서 공식 통계를 찾아봤더니 아마 주마다 범죄율의 차이가 아마 70배. 주마다 그 마약류를 관리하는 법도 다 다르겠죠. 그렇겠죠. 그런 네. 것도 범죄율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네. 아무튼 주마다 달라서 그렇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오늘 미중 갈등으로 오히려 수혜를 입고 있는 멕시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 이유 또 뭐 대표적인 산업과 자원에 대해서까지 알아봤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서요. 예. 멕시코 얘기는 다음 주, 그 다음 주 가능하다면 계속 네.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승훈 아나운서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